안녕하십니까. 연세린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1970년대 간만에 꽤 가까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흘렀죠. 네. 이전보다는. 그러네요. 그래도 좀 기억할 법한 연대네요. 그렇죠. 그 소장님의 연대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는 시대니까요. 네네. 좋습니다. 1970년대 어느 날 어린 그렇죠. 소녀들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독일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렇죠, 오프닝을 그렇죠.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1970년대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세계사를 솔직히 고등학교 때 했는데 이제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70년대면 그래도 아직 동독 서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시기에 서독에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들 중에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1976년 7월 3일에 4살의 마리온 캐터라는 소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요. 당시에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이 바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고 받자마자. 그래서 그 사라졌다는 집집마다 이제 수색을 했고 사람들한테 만나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듀스부르크 프리젠가 11번지의 아파트에 살던 오스카 밀러라는 남자가 경찰관을 붙잡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이야기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젠가 11번지 아파트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아파트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공용 화장실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기가 막히니까 막 물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장실에 있던 다른 사람한테 뭐야 화장실이 왜 이렇게 막혔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무언가가 화장실에 변기를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변기를 막았냐 했더니 갑자기 창자요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자. 네. 농담인 줄 알았겠다고 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을 보니까 그런 새빨간 핏물이 있었고 변기에 냄새조차도 상당히 역한 냄새가 났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로 창자가 걸렸다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손질을 한 거라고 창자가 걸렸다. 그러니까 변기가 막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기에 창자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겠죠. 누가 설마 그게 사체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저희 방송을 듣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체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농담이겠거니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장해서 말하겠거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경험을 경찰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이 이건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남자들의 이제 집을 문을 두드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창자요라고 그 외친 남자를 수소문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 창자라고 말한 그 사람. 그래서 그 뚝뚝뚝 문을 두드리고 문이 딱 열리는데 어딘가 미숙해 보이고 동작도 말도 느린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남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화를 할 때 막 이런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뭔가 침묵이 남들보다 길었던 그런 특징의 남자였다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경찰이 뭔가를 발견하냐면 이게 문이 살짝 열리니까 문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찰이 그 당시 대단했던 게 뭐냐면 그 틈을 타 안을 싹 본 거예요. 뭔가 스토브에서 이렇게 얹어놓고 딱 끓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냐, 뭐 끓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이건 토끼다. 토끼. 토끼를 끓이고 있다. 자기가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를 요리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러한 좀 뭐 법집행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자율적이지 않았습니까? 의심이 되니까 바로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뚜껑 딱 열고 냄비를 딱 보니까 토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경찰이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냉장고를 엽니다. 그러니 이 조각조각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바로 뭐 연행됐겠네요. 경찰서로. 그렇죠. 경찰서로 바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이 남자가 별다른 사실 저항하지 않고 경찰서로 끌려왔고 또 취조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다시 떠올려 보면 아이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가 앉아서 아까 말했지만 약간 좀 어리숙하긴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예. 더 말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약간 이렇게 경찰도 다 그런 걸 하거든요. 예. 이 라포르라는 걸 쌓고 예. 이제 그 사람의 일부러 좋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하면서 감정의 교류를 하는 건데 그러한 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 남자가 입을 열고요. 입을 열면서 확인이 된 건 단순히 아이들의 실종에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경찰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마리온 캐터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고 내가 실은 14건의 다른 살인 사건도 저질렀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 기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의심받거나 잡히지 않았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인 거네요. 그렇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 뭐 요아킴 크롤, 조아킴 크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조아킴 크롤이라고 찾으니까 글루미 선데이 무슨 배우인가 뭐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안 나왔어요. 영어로 치니까 나왔는데 이 사람 그때 저희는 요아킴 크롤이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요아킴 크롤 이 당시엔 몇 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누면서 이 사람에 그렇죠. 대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33년 4월 17일에 태어났어요. 이때가 그러면 30대 후반이었구나. 그렇죠. 독일의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 힌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0년 그러니까 이때가 30대 후반이면 거의 성인이 되기 전부터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네요. 성인 그렇죠. 되자마자 거의. 그렇군요. 힌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네. 형제가 몇 명이냐? 9명. 9명의 자녀들 중에 1명. 이었는데 아마도 막내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보면. 네. 허약했다 그러고 병을 상당히 많이 달고 살았다 그러고 의사가 후에 측정한 이 사람의 지능 지수는 IQ 지수는 76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 지능, 행동력 이런 것보다 이 사람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뭐냐? 가족 관계.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이 가난했고 전체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헤쳐나가기 급급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형제가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돈 벌기도 힘들고 가정 살림살이 하기도 바쁜데 이 9명의 형제들한테 많은 애정을 사실 보여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어머니의 애착을 많이 받고 자라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크롤의 아버지 역시도 크롤한테 많은 사랑을 준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지배적인 모습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학대적인 모습 이런 것을 크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크롤을 루저라고 불렀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제들은 크롤의 편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약간 크롤이 자기들보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약간 자기보다 좀 모자라면 좀 무시하고 놀림감으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놀리고 장난을 치던 간에 얘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약간 아웃사이더에 가까웠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애착을 둘 곳도 없었고 애착을 둔 사람도 없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갔을 것 같고 그럼 그 집안의 외톨이 이제 성장을 점점 해나갈 텐데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 어떤 것을 겪길래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러니까 애착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아버지는 일단 애착을 딱히 보여주지 않았고요. 네. 형제들도 애착을 보여주지 않았고 어머니는 애착을 보여주고 싶어도 사실은 여력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조금 약간 일부러 안 보여준 건 아니다. 이런 쪽이 좀 가깝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온 크롤이 10대에 적응할 수 있었겠느냐 사회를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기록을 찾아보면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학교 생활부터. 그렇죠. 네. 학교 생활 역시도 이 사람한테 그 영어로 표현되면 터프하다.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요. 고난이었고 그런 고난의 길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겪었다. 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뭐 갖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요. 아까 처음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 말을
침묵이 길었다라는 게 정말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였고. 네,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음. 이 사람이 집중력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뭐 교우 관계는 당연히 좋지 못했어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의 학교 생활 이러던 중에 10살쯤 되던 해에 히틀러 유스, 그러니까 이제 막 히틀러가 막 이슈가 될 시기니까 네. 히틀러 유스라는 곳에 뽑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내용을 따라가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집단의 리더가 크롤의 아버지에게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 네 아들 가입시켜 이래가지고 가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고 독일의 패배로 끝이 나니까 전후의 가족들 더 살기 힘들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죠. 원래도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패전국이 되니까 뭐 전쟁으로 인한 빚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살기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랬겠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크롤의 삶은 점점 더 망가졌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삶을 영위하게 되나요? 1949년에 가족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일을 찾아요. 그래서 그 서독의 한 기름 가게, 그러니까 오일 뭐 스토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름 가게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쪽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크롤도 일을 시작을 해요. 왜 학교 생활을 못 따라가고 사실 학교 다닐 돈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농장과 관련된 농장에서 아마 일을 했다. 그런 쪽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데 평소에 기르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뭐 애착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을 쫙 표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뭔가 전달력이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크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연하게 그 농장에서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동료 같은 여성, 이 여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친구가 되길 희망하지만 거절을 했다. 그 여자가. 그래서 성인의 여성이 그에게 보여준 그 거절 행동이 이 사람을 더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좌절은 굉장히 익숙한 경험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딱 한 번 했는데 또 거절해서 그게 굉장히 또 치명적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참조를 했었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용기를 내고 다가가서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밝은 모습을 그 여성한테 보여준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어깨 동무를 취하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피해서 간 것처럼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사람이 느꼈을 좌절감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계속 외톨이였고 다른 사람을 사귀지 못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굳이 어린아이를 살해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린아이를 좋아했나요 원래 이 사람이? 일단 다른 사람하고 잘 사귀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많이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아이들은 또 좋아했고 또 의외로 아이들도 이 사람을 잘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낳은 거죠. 아이들한테 다가가는데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뭐 외모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권위가 없이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놀아줄 수 있는 또 정신 연령이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크롤의 삶에서 보여주는 특이점을 먼저 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에 되게 좌절감이 많은 친구였지 않습니까, 크롤이. 근데 유일하게 마음을 안식을 찾았다고 전해지는 공간 그리고 행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간은 뭐냐? 슬래터하우스. 슬래터하우스가 뭐죠? 도축장. 도축장.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었던 건 돼지가 이렇게 죽은 돼지가 걸려 있는 그 그림을 묘사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감정이라고 느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일해야 되는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뭔가 그런 도축을 하는 작업에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도축을 하는 걸 보거나 여기 있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데 뱃속에서 뜨겁고 그런 뭔가 그런 감정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치더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조차 어려운 흥분감을 갖게 됐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후에 회고를 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흥분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흥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기록으로 남을 정도까지인 거 보면.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이제 행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공간과 가지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공간은 슬래터하우스. 그렇죠. 한 가지는 공기 팽창식 인형들이에요. 튜브 인형. 예, 약간 감이 오시죠? 네네. 그래서 이 인형들을 가지고 주로 성적 목적의 도구로서 사용을 했지만 크롤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 인형에게 공격을 가했다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 행동과 환상이 이 사람을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거죠. 어느 순간 현실하고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나 보네요. 혼자 있다 보니까 더 네. 그런 환상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첫 살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왜 살인을 시작한 걸까요? 이 트리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1955년 1월 말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살의에 대한 족쇄를 풀어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네. 어머니 사망 이후에 살해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의 나이가 21살. 딱 갓 성인이 됐을 때. 네. 어머니가 사망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2월 8일에 55년 2월 8일에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요. 19세의 여성 이름가르드 슈트레를 길가에서 만나는데 크롬이 약간 그녀에게 성적인 제안을 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고 이 사람이 이 여성을 공격을 했다. 물론 이제 그 공격에는 그런 성적인 폭력과 실제적인 살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여성의 사체는 5일 뒤에 발견이 됐다. 그렇군요. 합니다. 이게 이제 첫 살인이군요. 어머니의 죽음이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57년이 돼서 크롤이 뒤스부르크로 이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실험실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라르 지구에 살았다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도 했고 횟수로 따지면 3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범행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그 사이엔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범행을 저지르면 또는 너무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경찰에 분명히 포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뒤스부르크 인근 도시 뒤스부르크가 있으면 그 멀리 나가서 그 도시에서 희생자를 찾고요. 거기서 범행 후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지역에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이면서 좀 살해에 대한 좀 연구가 된 듯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지능이 좀 낮은 편이긴 했지만 살인 행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57년에 이사를 했고 58년에 키르히 할렌에서 12살의 소녀 에리카를 공격을 했고요. 다음 해인 3월에는 노숙인이던 23살의 여성, 이 여성을 술집에서 도시 외곽 지역까지 이동하는 그 여성을 뒤따라가서 공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크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여성이 그래도 가장 운 좋게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이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2명의 여성을 더 공격하고 살해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59년에는 또 이제 라인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라인하우젠의 목초지에서 24살의 클라라 프리다 테스머를 살해했다. 그리고 이 시신에는 그런 사후의 성관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번의 범행을 거치면서 지금 시간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럼 이 사건의 용의자는 크롤 하나였나요? 이 사건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 분명히 경찰 수사가 많았을 텐데.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의자가 없었던 거냐,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거냐, 아니면 용의자가 있었냐 이건데 24살의 아까 클라라 이 여성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인리 오트라는 엔지니어가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예. 그런데 누명을 사실 쓴 거지 않습니까? 네네. 누명을 썼다는 이 정신적 상처가 컸던 탓인지 이 남자가 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것도 간접살인이 되네요. 그리고 이 불행이 오토에서 끝나지 않았다.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용의자들에게도 이런 고문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워낙 이 사건이 또 위중하다 보니까.
물론 옳은 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식인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저는 그렇죠. 계속 그 부분을 염두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살인의 방법이 무엇인가, 살인을 했을 때 사체를 그럼 집으로 데려왔나, 집으로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한 건가,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식인에 대한 진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일단 아직까지 식인의 행각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범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살해는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다양한 방식을 택합니다. 가장 처음에 썼던 살해 방식은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 또는 이제 그러면서 그 여성의 뭐 속옷을 통해서 교사를 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행해진 범행의 방식은 교살 또는 액살. 왜? 그 말씀드렸던 인형에다가 실제로 관계를 하면서 액살하는 자신의 환상을 품어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대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인과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가 점차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우연히 만납니다. 네. 그래서 집안에 데리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양이와의 뭔가 유대가 시작되는 게 개선의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고양이를 학대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어린 시절에 그 슬래터하우스에 있었던 그때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좀 태행의 증세를 보였다.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고 나서 7월 26일 그 고양이 사건 이후에 16세의 마누렐라 크노트를 살해를 하고요. 이러고 나서 사체에 당한 공격 흔적들을 엄청나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시신을 보고 이것은 다중폭력배들에게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을 했다. 여러 명의 폭력배들이 공격했을 정도의 아주 너무 엄청난. 끔찍하게 하니까. 하지만 경찰이 몰랐던 거죠. 범인이 그런 식인살인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진화했네요. 그렇죠. 범행이 이렇게 진화하는 경우보다는 아예 그냥 고착화돼서 그렇죠. 애모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크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6명이 여자를 살해를 했습니다. 여성들을 살해를 했는데 경찰에게 포착, 의심조차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이 이 상황이 그렇지만 자기가 결코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활동 반경을 그 뭐 도시 인근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활동 반경을 확 넓혀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2년에 3명의 사람을 살해했고 그중 2명에 대해서 식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 12살의 소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아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착자가 혐의 이 소녀를 살해했다는 것으로 또 아까 오트 사건처럼 체포가 됐는데, 예.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석방이 됐지만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증거 우연히 못 찾은 거겠지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니까 이 남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 2명이나 자살했네요. 용의자로 그렇죠. 물려서. 네. 그만큼 수치스럽고 잔혹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크롤 자신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크롤은 굉장히 오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시점부터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정말 자신이 잡힐 리 없다고 믿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렇죠. 그 감정, 자기가 잡힐 리 없다. 이 감정 자체가 점점 커졌을 거고요. 네. 그 믿음이 강해지면서 이 약간 애모가 변하지 않나.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던 고착화되는 일반적인 그 연쇄살인범의 특성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5년 8월 22일에 다른 범행 방식을 선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길 가는 여성들이나 길 가는 소녀에 대한 공격을 했다면 예. 호숫가에 정차한 자동차에 있는 커플을 공격을 해요. 그 데이비드 버코이치처럼. 그러면서 남성을 공격하지만 자기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남성을 제압하면 이 여자는 나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경적을 울리면서 그런 그 차를 바로 밟아버린 거죠. 도망을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롤이 약간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이로 인해서 약간 1년 동안은 꼼짝하지 않았다. 약간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다라는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냉각기가 좀 길었네요, 이 당시에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뭔가 그런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았는데 66년 9월 13일에 다시 범행에 나서게 됩니다.
아마도 환상을 이겨내지 못했겠죠. 그렇겠죠. 그때 그 감정을. 그러면서 이번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그 사건에서 네.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그 남성은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건도 많지 않은데 네. 지금까지 다뤘던 연쇄의 엑스파일 범죄자 중에 간접살인을 가장 많이 한 범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벌써 지금 공식적으로만 3명이 자살을 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애모가 또 변했냐? 이전까지 뭐 액살 그런 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익사에 대한 방식을 꿈꾸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합니다. 아, 물로도 이렇게 살인 도구를 썼었고. 그럼 방식만 바꿨냐? 대상도 바꿉니다. 60세의 여성으로 그 범행 대상을 또 바꿔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국 돌아온 지점은 그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살해하고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그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된 것이고요. 그럼 체포 후의 크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좀 해주세요. 크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체포되고 나서 자기가 살인 또는 식인의 충동을 치료받고 그 다음에 석방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빵이 아닌 병원으로 가게 될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 남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환상이 뭐 바로 체포되자마자 거의 깨지기 시작합니다. 8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되고요. 총 151일 동안 진행된 재판의 끝에 구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판결이 끝납니다. 9번의 종신형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8년 넘게 복역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라인바흐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58세였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좀 오바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모든 사건이 과연 크롤이 혼자서 저질렀긴 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긴 듭니다. 워낙 애모가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모가 다양한 걸 떠나서 범행 대상까지도 다양하다는 게 이거 혹시 다른 범죄도 껴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냥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크롤을 대상으로 어떠한 분석 혹시 어떤 접근을 해보셨나요? 일단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경찰 증언 당시에 아마 크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사실관계만 믿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살할 정도의 사회적인 그런 시점, 사회에 눈이 있었다. 그러면 크롤한테도 뭔가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리거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살인 충동을 약간 일부 막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사망 이후에 크롤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실행했고 환상을 현실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크롤과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생활한 사람이었어요. 네. 가족들 다 떠나고 크롤과 크롤 어머니만 한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크롤의 어머니가 크롤의 그런 이상한 점, 이상한 환상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당시 시기가 행동, 환상에 대해서 명확한 대처를 사실 하기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했던 막 그런 아쉬움, 이거 뭔가 내 탓인 것 같아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서 눈을 감지 않았을까. 그리고 크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그런 양심적인 것을 양심적인 유일한 저지선 같았던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그 선을 그냥 쉽게 넘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트리거를 예전에 누구였더라? 외할아버지의 사체를 보고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라고 묘사한 살인마가 있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어머니의 죽음이 그러니까 방금 오설록 스님이 말한 게 맞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어머니의 죽음 자체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관점에서의 크롤의 특징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아까 그 식인행위로 돌아갔을 때 잠깐 나왔던 단어가 퇴행이었는데 식인행위 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 크롤의 퇴행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뭐 제가 잠깐 다뤘었던 부분이지만 크롤이 단순히 그 환상실현의 범행에서
식인으로 패턴이 사실 바뀌었다는 것은 일종의 퇴행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크롤에게 유일하게 좋았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린 시절에 슬랫하우스에서 그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유일하게 뭔가 안도감, 흥분 같은 걸 느꼈던 그러니까 그 기억이 크롤을 자꾸 이렇게 이끄는 거죠. 전진을 해야 되는데 크롤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 기억을 계속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롤 자신도 돌아가고 싶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심리가 슬랫하우스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그 시기를 자꾸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아마도 자신의 그런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러한 충동을 더 느꼈을 거고 크롤이 그러한 마음과 함께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환상을 품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인식 자체가 그런 퇴행의 증세와 만나서 점점 더 옅어진 것은 아닌가 인간성을 점점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에게 토끼라고 말했던 거, 이건 토끼 창자예요. 또는 뭐 경찰에게 경찰에게도 이것은 토끼예요라고 말했던 것조차도 이게 그냥 거짓말한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더라고요. 정말 토끼처럼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어렸을 때 봤던 뭐 토끼를 요리하는 모습 같은 그렇죠. 것들이 퇴행 과정에 의해서 네. 퇴행으로 인해서 겹쳐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퇴행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애모가 변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또 해석이 되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크롤에 대한 분석이었고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뭐 if 있으십니까? if요? 요즘에 if 이제 약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약간. 네네. 네. if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살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형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자식들이 없는 다른 곳에 뭐 입양이 된다거나 차라리 그렇게 돼서 컸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짓궂은 장난 같은 거 없이 그냥 애착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형제들한테서 구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과도한 애착을 주고 구박과 과도한 애착 사이에서 자신의 그런 걸 성립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차라리 그냥 형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틀린 생각이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네. 이건 별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가 오래 살았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크롤이 더 나이가 들어서 뭔가 결혼할 정도의 사람이 생길 정도까지 그 어머니가 좀 살아 있었다면 좀 더 여성에 대해서 좀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실은 그렇진 않죠. 이 어머니가 크롤을 향한 애정이나 애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크롤에게 방어막이 되기도 했지만 과연 그게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걸 막아낸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전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에 가깝지. 그렇죠. 그 안에서 점점 더 곪고 썩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도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if 생각했었던 게 크롤이 실제 일을 했었던 공간이 슬랫하우스가 아니라 좀 더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 찰리의 초콜릿 공장. 미안합니다. 네. 그런 거 좋죠. 일단 뭔가 차라리 뭔가를 도축하고, 그러니까 도축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애착이 부족했었던 문제아였지 않습니까? 네, 문제아가 그거를 잘못 받아들인 걸 주변 사람이 몰랐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제가 생각했었던 건 차라리 뭔가 생명을 볼 수 있는 걸 했었던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서 뭐 싹이 튼다든지 차라리 그래서 뭔가 거기서 힐링을 얻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랫하우스가 문제라기보다는 애착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막연하게 기계적으로 도사를 하는 공간을 보고 나서 이제 잘못된 환상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차라리 뭐 그렇다고 뭐 농사가 뭐 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속에서 오히려 얻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너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공간이긴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좀 그런 개념이 지금보다는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족 자체가 워낙 그게 가업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는 좀 그랬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도축하는 모습을 보면 저 되게 충격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의 저희도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생 엑스파일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 텐데 네. 여러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또 유튜브 채널 LBC 방송국의 삼삼한 심리학 그리고 뭐 화술강좌 그 외에 다양한 지식들 뭐 연애에 대한 것들 아니면 뭐 최면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준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항상 뭐 사실 그냥 보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빨리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런 댓글과 광고 봐주시는 것도 뭐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주변에 추천을 해주시는 것까지 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지금 어디 올려주실 때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어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